무력감을 느낄 때 책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통이 의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인간에게 오직 그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생지옥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너무나 처참한 역사이기에 이를 다룬 영화와 책이 무척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은 바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일 것이다. 이 책은 특히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노력이 헛되어 보이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 읽기 좋다. 이 책에 따르면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삶이란 없다.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우리 각자는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빅터 프랭클은 그 답, 즉 삶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은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통해 삶의 비극 속에서도 낙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고통이나 긴장 없는 평온한 마음 상태가 아니다. 때로 긴장되고 힘들더라도 이를 피하기보다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수용자들의 심리 변화였다. 빅터 프랭클은 그곳 생활을 정신과 의사답게 심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곳에서 수용자들은 3단계 심리적 반응을 거친다고 한다. 1단계,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 첫 번째 단계의 심리적 특징은 충격이다. 이때 수용자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는 게 좋은가 하는 물음이라고 한다. 2단계, 수용소의 일상에 적응했을 무렵.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무감정의 단계가 된다. 감정이 사라지고 모든 생각과 에너지는 오로지 하루를 살아남는 데만 쓰인다. 이 단계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미래의 희망을 품지 않게 된다. 오히려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실망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고 한다. 3단계, 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후. 마지막 단계는 수용소에서 해방된 직후에 온다. 수감자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이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용소 안에서 너무나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였다. 삶도 죽음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렇기에 수감자들은 기뻐하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가야 했고 이를 어려워했다고 한다. 심지어 해방되었을 때에도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 관찰을 토대로 빅터 프랭클은 정신분석 요법 로고테라피를 창시한다. 로고테라피에 따르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3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1.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2.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3. 피할 수 없는 시련에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는 무엇을 창조하는 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삶의 의미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3번째 길이다. 어떤 것을 창조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사실 외부 조건에 많이 좌우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일이다. 어떠한 시련과 불행이 닥쳐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태도를 선택한다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저자 빅터 프랭클은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인간은 시련이 가져다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시련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는 있다. 삶의 태도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온전한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서는 안 된다. 삶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지금 삶이 힘들다면 삶이 던지는 질문을 받은 자신을 매일 매시간 상상해 보자. 그리고 그 대답에 맞추어 행동해 보자. 우리는 행동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삶이 우리에게 시련과 무기력이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인생 과제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결국 고통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인간에게 오직 그에게만 달려 있다. 우리는 운명을 선택할 수 없다. 단지 대답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예 라고 할 것인가? 아니요 라고 할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회피해 버릴 것인가? 이렇게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날, 무기력한 마음이 가득한 날, 빅터 프랭클의 책들은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삶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왜 성공해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오늘도 많은 이들이 자기 개발에 몰두한다. 사회가 말하는 현실적인 행복을 위해 모두 한 방향을 보고 달린다. 하루하루 성공을 향해 가면서도 어찌 된 건지 도통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행한 것 같다.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한다. 멈춰서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묻고 싶어진다. 이게 내가 바라던 전부인가? 이렇게 달리다가 한참 멈춰선 순간,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순간 어떤 사람들은 아 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첫 번째 산이 알고 보니 내 산이 아니었구나. 돈과 권력, 명성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 산보다는 더 큰 또 다른 산이 저기 있구나. 저 산이 바로 내 산이구나. 책 두 번째 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의 반대가 아니다.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여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산이 정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이 오히려 나를 정복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소명에 굴복하고 이를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우리들은 고립된 느낌을 받는다.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 것만 같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자기가 갈망하는 사랑을 얻지 못한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와는 다르다. 그들에게 인생은 외로운 여정이 아니다. 함께 집을 짓는 것이고 애착을 주고받는 과정이며 후손에게 선물을 물려주는 세대 간의 위대한 사슬이다. 이들에게는 우리가 나보다 선행한다. 두 번째 산은 좋은 인생이란 자기 자신에서부터 타인을 향한 봉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헌신 그리고 소명의 발견이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삶을 산다. 헌신이란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에 매진하는 것이다.
깊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소명이란 무엇일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소명이란 우리가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소명은 흔히 사랑이라는 형태로 찾아온다. 소명의 부름을 받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온전한 깊이, 인생의 전모를 알게 된다.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 산은 특히 삶의 위기를 겪는 중년에게 좋은 책이다. 문득 첫 번째 산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의 죽음이나 암투병 혹은 퇴사처럼 인생을 바꾸어 놓는 비극이 찾아오기도 한다. 보통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젊을 때보다는 중년이라는 시기에 펼쳐진다. 이렇게 첫 번째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들은 고통의 시기를 경험한다. 이들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한다. 그리고 결심한다. 첫 번째 산은 더 이상 오르지 않겠다고, 두 번째 산을 오르겠다고 말이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이는 인간관계를 일구고 주변 사람들에 헌신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을 우선시한다. 무언가를 나눠주기, 함께 이야기 나누기, 춤추고 노래하기, 함께 저녁 먹기, 날마다 기도하기 등 서로를 위로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물론 평생 첫 번째 산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평생 실용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삶이 옳지 않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불충분하다. 우리 삶은 데이터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혼자서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각각 한 개인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아보다 더 크고 높은 삶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삶의 균형을 찾았다는 빌 게이츠의 말은 두 번째 산의 장점을 잘 표현해 준다. 조화로운 삶을 위해 불안한 중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휴버트 드레이퍼스, 모든 것은 빛난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모른다는 것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의미 있는 삶에 대해 충분히 오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게 문제다. 어떤 막막한 하루를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내 인생마저 무의미해지진 않을까? 나중에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내 삶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다 보면 어떤 병에 걸리고 만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허무주의다. 불안하고 무기력한 현대인에게 허무주의는 딱 어울리는 전염병이다. 한번 걸리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모든 것은 빛난다는 이러한 허무주의의 정면으로 맞서는 책이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다시 빛날 수 있을까?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할까? 모든 것은 빛난다는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이야기한다. 먼저 피시스적 감정을 느껴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피시스란 그리스어로 반짝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축구 경기를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선수가 슛을 성공시켰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 이 순간 우리는 모두 흥분에 사로잡히고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가 된다. 이런 반짝이는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무아경에 빠질 때 허무주의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장인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느끼는 장인 정신을 배워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구를 만드는 장인은 자신이 다루는 나무를 이해하고 또 존경한다. 나무를 한갓 사물로 바라보지 않는다. 또한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나무를 깎지 않는다. 그는 각각의 나무 특징을 잘 알고 있고 결국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장인의 삶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일상과 사물을 효율성의 관점이 아닌 유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매일 커피를 마실 경우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나는 카페인 음료나 홍차보다 커피 마시기를 더 좋아할까? 커피의 어떤 점 때문일까? 커피가 가진 각성 효과보다는 그 향내와 온기, 그것을 마시는 의식 때문이 아닐까? 나는 집에서 혼자 마시는 게 좋은가? 혹은 카페에 나가서 마시는 게 좋은가? 이렇게 자신에게 어떤 것에 더 깊고 의미 있는 몰입을 가져다 주는지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작은 습관은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도와준다. 결국 삶이 의미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숨은 의미를 구태여 열심히 찾을 필요도 없다. 인생의 의미는 표면 위에 잔물결처럼 숨어 있으며 삶의 의미는 아침마다 마시는 모닝커피 위에도 퇴근길 들이키는 한 잔의 맥주 위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하나라고 굳게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도 잃었고 심지어 신도 잃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그 반짝이는 것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빛난다.